팰리세이즈 파크 시의원 선거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패배했던 우윤구 원유봉 후보가 다시 한번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료 시행이 확정됐지만 세부 사항 발표가 없어 정치권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도 서류 미비자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운전 면허를 발급하는 법안의 시행을 촉구하는 시위가 저지시리에서 열립니다. 메릿 베이스 시스템을 도입한 취업 이민 중심의 백악관 이민 개혁안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민 당국이 오버스테이 추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해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원 선거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아쉽게 패배했던 우윤구 원유봉 후보가 다시 한번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기득권 정치 세력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타운 발전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윤구, 원유봉 두 후보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원에 다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던 두 후보는 아픔을 딛고 다시 도전하게 됐다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윤구 후보는 깨끗하고 공정한 타운 행정부를 만들기 위한 구심점이 되고 싶다며 이 밖에도 노후화된 펠팍 학군 개선 문제나 과도한 듀플렉스 건설,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님이 시정을 하는데 자기의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조 맞추는 것이 저희들이 또 입성을 해야 되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원유봉 후보는 지난해 낙선 이후 펠팍 주민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며 주민과 소통하는 타운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원 후보는 주민들이 타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강화하고 이웃 간 친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 신화 원리나 인플레가 1.9%인데 왜 이게 오르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역시 소통의 문제를 더욱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두 후보는 펠팍타운에는 특정 정치 세력의 지원을 받아 당선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당선되는 주민들의 일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펠팍 민주당 예비선거에는 민주당 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앤디민 후보와 마이클 비에트리 후보가 기호 1번을 배정받았고 기호 2번 원유봉 후보와 기호 3번 우윤구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나섭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2021년부터 맨하탄 중심 상업지구 진입 차량에 대한 교통 혼잡료 시행이 확정된 가운데 아직 요금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발표가 없어 주민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버겐 카운티에서 열린 회견에서 혼잡료 도입 확정 후 논란이 되어온 뉴저지 주민에 대한 이중 요금 부과 문제에 대해 앤드루 쿠오머 주지사와 논의한 결과 뉴저지 주민들에게도 공평한 대우를 할 것이라는 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고 데일리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머피 주지사의 이 같은 공개 발언과는 달리 패트릭 먼시 뉴욕 주지사 대변인은 교통 혼잡료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뉴저지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맨하탄으로 건너오는 지점에 대한 고려가 있을 것이며 MTA는 모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어떤 결론도 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매체 레코드에 따르면 패트릭 포의 MTA 회장 역시 아직까지 혼잡료 크레딧이나 면제 대상 등에 대해 뉴저지주를 포함해 누구와도 합의에 이른 바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혼잡료 세부 사항을 정하기로 한 패널은 혼잡료 도입 30일 전까지 요금 등의 세부 사항을 확정해야 하며 혼잡료 도입은 2020년 12월 30일 이후에 도입됩니다. 뉴저지도 서류 미비자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운전 면허를 발급하는 법이 주의회에 상정돼 있지만 진전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 법안의 시행을 촉구하는 시위가 저지시리에서 열립니다. 오는 5월 1일 낮 12시 뉴저지주 저지시리의 J. 오웬 그런디 공원에서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린다고 지역 매체 데일리 보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법안 옹호 단체들은 집회에서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의 경제적 이득과 공공안전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1월에도 알라나 알파로 부대변인을 통해 뉴저지주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뉴저지주를 더욱 강하고 공정한 주로 만드는 것이라며 도로의 안전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저지 싱크탱크인 NJPP에 따르면 뉴저지주 내에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서류 미비자는 약 46만 6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메릿 베이스 시스템을 도입한 취업 이민 중심의 백악관 이민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민 개혁안은 가족 이민을 대폭 축소하며 현재 30여 개의 비자 종류를 185개로 세분화해 미 입국자들을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은 시사 주간지 타임이 주최한 타임 백 서밋 행사에 참석해 백악관 주도의 이민 개혁안을 곧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 공개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쿠슈너 고문이 밝힌 이번 이민 개혁안의 대략적인 내용은 크게 국경 보안과 취업 이민 중심의 합법 이민 확대안입니다. 개혁안은 멕시코 국경 장벽을 설치하는 한편 모든 공항과 항구 등에 생체 인식 기술을 도입한 스캐너를 설치해 모든 출입국객들을 감시하는 방안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는 방문객들에게 제공되는 비자 종류를 현재 30여 개에서 모두 185개로 세분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번 개혁안에는 이민 신청자의 기술과 학력에 따라 이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메릿 베이스 시스템으로 이민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연쇄 이민이 이루어지는 가족 이민 부분을 절대적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추첨 영주권 제도를 폐지하고 해마다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계절성 단기 취업 비자는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백악관 이민 개혁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제공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오버스테이 단속과 처벌을 직접 지시하고 나선 가운데 이민 당국이 오버스테이 추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만여 명의 오버스테이 한인이 추적 대상이어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연방 당국에 오버스테이 단속과 처벌 방안을 강구한 것을 지시한 데 이어 이민 당국이 무비자나 단기 비자 입국자들의 오버스테이 추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버스테이 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긴급 지시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단속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국적자는 2017년과 2018년에 오버스테이가 된 약 만여 명이 우선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우려되고 있습니다. 단기 체류 한국인의 오버스테이 비율은 대체로 0.3%를 넘지 않는 수준이지만 최근 2년 동안 무비자와 방문비자 오버스테이는 1만 명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체류 기간이 만료된 학생 비자 소지 한국인은 3,069명, 2017년 체류 기간이 만료된 학생 비자 한국인은 3,429명으로 6,500여 명에 달하며 이들 중 여전히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단속 대상입니다. 백악관은 연방 세관 국경 보호국이 90일로 체류가 제한된 무비자 입국자들에게 기한 만료 전 출국을 종용하는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오버스테이 강력 대응 지시가 오버스테이가 많은 국가가 아닌 비율이 높은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오버스테이가 많은 국가들이 오히려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어제 지난해보다 35억 달러 증가한 925억 달러 규모의 2020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각 부처별 프로그램을 줄이고 고용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6억 2,900만 달러의 예산 지출을 줄인 긴축 재정 예산안입니다. 절감된 예산은 뉴욕주 예산에서 삭감된 8,800만 달러의 차터스쿨 운영 예산과 3,300만 달러의 특수교육 예산, 또 3억 달러의 기타 건강 관련 프로그램 예산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기타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는 1억 2,500만 달러를 저소득층 가족들에게 지원하고 9,600만 달러를 선거제도 개혁 등에 사용하도록 책정됐습니다. 또 6천만 달러를 시정부 건물을 에너지 효율 빌딩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하고 2,200만 달러를 2020 센서스 홍보에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중요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 예산 편성으로 더욱더 공정한 뉴욕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억류됐던 오토 원비어의 석방을 위해 200만 달러의 지불을 승인했다는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돈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억류 중 혼수 상태에 빠진 원비어의 치료비 조로 북한에 200만 달러의 지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비어는 북한에 억류돼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 2017년 미국에 돌아왔으나 사망했으며 고문 후유증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북한은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윗을 통해 자신은 오토 원비어로 인해 북한에 어떤 돈도 주지 않았다며 미국인 인질 4명을 구한다며 18억 달러를 준 오바마 정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USA의 인질 석방 협상 수장이라고 밝히며 지난 2년 동안 협상이 불가능했던 20명의 인질들이 돈 한 푼 지불하지 않고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국무부가 북한으로부터 치료비 청구서를 받았지만 2017년 내내 미 지불 상태였는데 이후 청구 금액을 지불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원비어 석방을 위해 북한에 파견된 미 관리가 200만 달러 지불 약속 증서를 북한에 써줬다는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탄탄한 취업 여건을 찾아 이동하고 있는데요. 미국 100대 대도시권 가운데 밀레니얼 세대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곳은 위스콘신주 메디슨과 커네티컷주 뉴헤이븐, 밀포드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밀레니얼 세대의 인구 이동 경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두 대도시권의 전입자 중에서 1980년에서 1998년 사이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5%에 달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 수석 경제학자 로렌스 연은 메디슨 지역 기업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밀레니얼 세대의 더 높은 수준의 연봉을 제시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탄탄한 취업 기회와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비 등이 이 지역을 선호하는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지역에 이은 공동 3위는 뉴욕주 시라큐스와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스 와이오밍으로 각각 73%였고 공동 5위는 하와이주 호놀룰루, 워싱턴주 시애틀 타코마 벨뷰, 버지니아주 리치몬드가 각각 70%였습니다. 또 공동 8위는 오하이오주 털리도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애너하임, 10위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 채플힐 등으로 대다수가 대학 도시이거나 내실 있는 중견 기업 본사가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100대 대도시권 전입자 중 밀레니얼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4%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밀레니얼 세대는 일자리가 확실히 보장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밀레니얼 세대 유입이 많은 대도시권 탑10의 실업률은 올 2월 기준 전국 평균치보다 모두 낮았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1분기 순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은 한편 하루 배송 프라임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도 같은 분기 16억 3천만 달러에서 2배 이상 증가한 3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의 순이익이 증가한 것은 클라우드 사업과 광고 분야에서 이익이 크게 늘어났고 홀푸드 마켓의 성장도 아마존 실적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아마존은 온라인 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 소셜미디어, 핀터레스트 등의 인기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에서만 전년에 비해 41% 매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아마존 광고 사업이 포함된 기타 수익 1분기 실적은 27억 달러로 34% 증가했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틀 안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프라임 서비스를 하루 배송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하루 배송 시스템은 온라인 상품 시장을 뒤흔들 것이라고 AP통신은 전망했습니다. 아마존은 또 스트리밍 서비스 파이어 TV 고객이 3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쟁 서비스인 로쿠의 고객은 지난 1월 기준 2,700만 명입니다.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아마존의 주가는 어제 1,902달러 25센트를 기록하며 올해 초 대비 27%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하원 출마설이 불거졌던 미셸 박 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오늘 공식적으로 연방 하원 48지구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첫 연방의회 도전이지만 오랜 관록과 높은 지명도를 가진 만큼 또 한 명의 한인 의원 탄생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정치도전 무패 기록의 대표적 한인 정치인 미셸 박 스틸 슈퍼바이저. 가주 조세영 평국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에 이어 연방 하원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자체 내 공화당이 7개 그 자리를 작년에 이제 민주당이 테이크오버를 했는데요. 그 중에 48지구가 제일 공화당이 제일 센 자리고요. 정치라는 거는 은메달이랑 동메달이 없어요. 그냥 금메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헌팅턴 비치와 가든 그로브 등 오렌지 카운티 중부와 남부 지역을 아우르는 연방 하원의원 제48지구는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었던 지역이지만 지난해 반 트럼프 역풍이 불면서 민주당에게 자리를 내준 지역입니다. 공화, 민주 양당이 박빙의 대결을 펼치는 지역이지만 박 후보가 이곳에서 오랜 정치 경험과 지명도를 쌓아온 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지역적 특성과 높은 아시안 인구 비율도 당선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 역시 또 한 명의 한인 연방 하원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 살면서 주인 역할을 한다면은 그 주인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대표해 주실 보이스를 우리 연방 하원에 보내야 되지 않는가. 연방에 꼭 우리 보이스 목소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민주당 쪽이 하나가 이제 뉴욕 쪽에서 생겼으니까 공화당 쪽에 이제 연방 하원이 한 명 탄생하면 저희들이 아주 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이제 경사스러운 일이죠. 환경오염, 주거환경 개선 등의 지역 현안부터 연방정부와 함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미셸 박 후보는 최대 지지 기반인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뛸 때부터 도와주신 분들이 한인 사회고요. 한인 정치인으로서는 제일 사랑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도와주셨던 거 그대로 계속 도와주시고요. 같이 해나가면 제가 이게 혼자의 그 외로운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해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미셸 박 스틸 후보는 앞으로 예비 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3월 3일까지 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며 발로 뛰는 선거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첫 한인 여성 하원의원에 대한 도전이 다시 한번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내년 선거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이 홍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 위험성이 높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격리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보건국은 오늘 UCLA와 캘스테이트 LA 학생들이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들을 격리 조치하고 밀착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UCLA에서 격리된 학생과 교수는 모두 127명으로 예방접종 기록이 확인이 안 될 경우 최소 2일에서 최대 21일까지 격리됩니다. 한편 지난 2일과 4일 그리고 9일 UCLA 프렌치홀이나 볼터홀을 방문했거나 지난 11일 칼스테이트 LA 도서관을 방문했을 경우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변호사시험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2월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에 따르면 한인 합격자 수는 65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7년 58명, 2018년 51명 등 2년 연속 감소한 이후 반등한 것입니다. 뉴욕주 변호사시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시험을 치른 응시생은 총 4,129명으로 이 가운데 45%가 합격했습니다. 멀티노마 카운티 법원은 아동 성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한인 김모 씨에게 징역 8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포틀랜드 지역에서 발달장애 치료사로 일하던 김 씨는 2017년부터 13살 자폐소년을 상담하던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며 검찰은 김 씨에게 2급 성폭행 1건, 1급 성학대 6건 등 총 8건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뉴욕주 웨체스터 카운티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게 주의회에서 통과된 판매세 인상안에 조속히 서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지사가 서명을 마치면 이 지역 판매세는 8.375%로 인상되며 이 중 각 4%씩 총 8%는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로 배당되고 0.375%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정치적인 부담으로 서명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뉴욕주에서 20만 달러가 넘는 연봉을 수령한 주 공무원 5,682명 가운데 한인은 0.3%에 해당하는 1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대학 교수가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 5명, 수니 다운스테이트 메디컬 센터 소속 4명, 판사 2명, MTA 경찰 1명 등이었습니다. 연봉이 20만 달러를 넘지는 못했지만 10만 달러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한인도 21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가끔 흐리고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영상 14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영상 7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예상됩니다. 월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